홀로 남은 빈자리에 오늘도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질까요? 제 이름은 최정자, 올해 72세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내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죠. 언제나 북적였던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제 보금자리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사방에서 모여든 식구들로 발 디딜 틈 없던 마루, 제 손으로 직접 담근 김치가 담긴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던 장독대, 봄이면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가을이면 붉게 물들던 앞마당의 감나무까지. 이 집은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풍경 하나하나가 제게는 살아 숨쉬는 역사였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 아이들이 뛰어놀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던 소리, 남편이 퇴근하며 부르던 콧노래. 이 모든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활기 넘치던 집은 한순간에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고 제 마음속엔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남편의 빈자리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었죠. 남편이 생전에 즐겨 읽던 신문, 낡은 안경테를 만지작거리거나 함께 즐겨 듣던 오래된 레코드판을 틀어놓고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나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갔수 중얼거리며 텅 빈 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먹는 것도 시들해지고 그저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 속의 시끌벅적한 세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왜 그리 슬프게만 들리던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마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 세상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는 오래된 그림 속의 낡은 액자처럼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같이 살면 적적하지도 않고 좋잖아요. 어머님도 저희 걱정하시지 말고 편히 지내셔야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괜히 집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던 고부 갈등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설마 하는 막연한 기대로, 그리고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에 결국 낯선 동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던 정든 집을 떠나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문고리 하나, 벽에 박힌 못 하나까지도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제 삶의 모든 것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빛바랜 가족사진 속 젊은 날의 저와 남편, 아이들의 어릴 적 그림, 남편이 생전에 쓰던 만년필, 그리고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자개장까지.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제 손끝에서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물건들을 두고 가는 것이 마치 제 과거를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될 삶에 대한 작은 희망도 품어봤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라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다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 떴을 때 텅 빈 옆자리를 보며 문득 외로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익숙한 줄 알았던 가족 안에서 오히려 낯선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예기치 못한 변화 앞에서 막막함을 느껴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들 네 집으로 들어온 첫날 밤, 저는 낯선 방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냄새. 제 마음은 갈 곳을 잃은 작은 새처럼 불안했습니다. 낯선 이불 속에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는 저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고 제게 말을 걸 때도 늘 단답형이거나 무뚝뚝한 어조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며느리도 저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겠지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하고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더라 하는 이웃들의 말을 떠올리며 제 마음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무시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나 생선은 늘 며느리와 손주들 쪽에 가깝게 두었고 저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곁눈질로 쳐다봐야 했습니다. 제가 겨우 반찬을 집으려고 하면 며느리는 능숙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가져가거나 다른 가족에게 권하며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중간에 싹둑 잘라버리기 일쑤였고 대화에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고 때로는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그 집의 가구 중 하나인 듯 했습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제 앞에 있는 물건을 짚기 위해 제 몸을 스치듯 지나가기도 했고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거릴 때였습니다. 작은 손자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저는 기특한 마음에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뭘 먹고 싶어? 제가 웃으며 손주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자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애들 이제 숙제해야 하는데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애들 집중력 흐트러져요. 공부해야 하는데 시끄러워서 방해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주들도 눈치를 보며 제게서 멀어져 가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죠. 순진했던 아이들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할머니에 대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주들은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고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방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에서도 저는 마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굳은 얼굴로 채널을 돌리거나 아예 텔레비전을 꺼버리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뉴스를 봐야 해서요.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요. 어머니, 제가 봐야 할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보고 계신 프로그램은 저랑 안 맞아요. 갖가지 이유를 대며 저를 소외시켰죠. 저는 결국 제 방으로 돌아와 텔레비전도 없는 작은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저의 존재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 교육이며 남편 뒷바라지며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이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없는 날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나오기도 싫었죠. 창밖을 내다보면 이웃집들은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 세상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은 글씨가 너무 작아 답답했고 아무리 확대해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글씨들에 눈이 아팠습니다. 은행 ATM 기기 사용법도 어려웠고 마트에서 계산할 때 거스름돈을 잘못 받는 실수도 잦아들었습니다. 괜히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 봐 작은 도움조차 요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제 목소리마저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의 빈자리가 마치 구멍 뚫린 양말 같았습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자꾸만 새어나갔죠. 저는 그저 며느리의 기분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며느리의 표정과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이 가족에게는 방해가 되는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끼는 고가의 찻잔을 실수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하여 며느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집안을 정리하고 값비싼 다과를 준비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돕겠다고 주방으로 나섰습니다. 애미야, 내가 뭘 도울 일이 없을까? 혼자 다 하려면 힘들 텐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괜찮아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하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며느리를 돕겠다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70이 넘어가니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설거지를 돕다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진 거죠.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은 산산조각이 났고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찻잔은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께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라며 유난히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그 찻잔 세트를 자랑하듯 닦아내곤 했습니다. 그 찻잔 세트는 며느리의 자존심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고 며느리는 번개같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요. 어머니는 하는 일마다 왜 이래요? 도대체 조심성이 없으세요? 왜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세요? 어머니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며느리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고 마치 제가 계획적으로 그 찻잔을 깬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너무 둔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배상할게. 얼마든지 줄게. 내가 새로 사줄게. 하지만 며느리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산산조각 난 찻잔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취소하며 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글쎄, 내가 그렇게 아끼던 찻잔을 깨드렸어. 정말 못 살겠어. 이 집에서 어떻게 더 사니?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며느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일러 바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글쎄, 내가 그렇게 아끼던 찻잔을 깨드렸어.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나 정말 못 살겠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 더 이상 못 견뎌. 아들은 묵묵히 듣기만 할 뿐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들의 그 싸늘한 눈빛이 제 마음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서도 저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제게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저희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주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설마 저를 한밤중에 내쫓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어디로 가니? 내가 이럴 수는 없지 않니? 하지만 아들은 이미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의지처마저 저를 외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 하나 걸친 채 저는 그렇게 한밤중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 던져놓은 낡은 여행 가방과 함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몇 번이나 손주 손을 잡았을 때의 온기를 떠올렸지만 이제 저를 감싸는 건 오직 혹한의 밤바람뿐이었습니다. 눈은 발목까지 쌓여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금세 젖어버렸고 발가락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염없이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과 함께
제 가슴을 짓누르는 서러움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쌩하니 지나칠 뿐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등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갈 곳 없어 헤매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오래된 친구인 순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순이는 제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순이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정자야, 이게 무슨 일이니? 이 한밤중에 눈을 맞고. 웬일이야? 순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젖은 머리카락, 얼어붙은 얼굴, 그리고 퉁퉁 부은 눈. 순이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순이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게 하고 깨끗한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주며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순이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부터 시작해서 식탁에서의 소외감, 손주들과의 단절, 그리고 마지막 찻잔 사건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힘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세상이 그렇게 야박한 곳이 아니란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도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정자야. 그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울고 또 울며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너무 의존적이었던 건 아닐까? 며느리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나? 좀 더 참고 견뎠어야 했나?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했나?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과 존중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제게 작은 방을 내어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제가 좋아하는 꽃 화분을 가져다 주었고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씁쓸하게 느껴지던 혼자 마시는 커피 맛도 순이와 함께 마시니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웃이 건넨 따뜻한 호빵 맛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차가웠던 제 손은 이제 순이의 따뜻한 손을 잡을 때마다 온기를 느꼈습니다. 무릎에 덮인 담요의 부드러운 감촉은 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저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잊고 지냈던 저의 또 다른 젊음을 찾은 기분입니다. 순이는 제게 작은 일자리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육 봉사를 하는 자리였죠. 처음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들게 살아온 어르신들의 눈빛 속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과 아픔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선생님 말씀 들으니 용기가 나네요. 저도 다시 시작해 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샘솟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성공에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제 삶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낡은 앨범 속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볼 때마다 슬픔보다는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볕 좋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뒷모습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울리던 시계 초침 소리도 이제는 제 삶의 활기찬 리듬처럼 느껴집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마저도 이제는 편안한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자녀의 전화벨 소리도 이제는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외면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언젠가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나이에 뭘 하고 주저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제가 겪었던 아픔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